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토끼입니다.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우리 시대의 고전 시리즈 1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부. 지난 시간에 베르테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시골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 그의 내면 세계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베르테르가 새로운 한 명의 아가씨, 운명의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8명의 동생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서 1부를 마쳤고요. 이제 이 아가씨, 미지의 아가씨, 정체가 곧 밝혀질 이 연인과의 관계, 깊이 보겠습니다. 사촌 동생과 무도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데리러 가는 분 정말 예쁜 아가씨예요. 주의하세요. 반하시면 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번에 내 파트너가 이미 약혼한 아가씨인걸요. 상대편도 아주 훌륭한 남자인데 지금은 여행을 떠나고 안 계세요. 저 사촌 동생이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아가씨한테 약혼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약혼한 남자. 뭔가 좋지 않은 불운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이들 한가운데에 날씬한 소녀가 있었어. 키는 보통 정도인데 눈부시게 흰 옷의 팔과 가슴 언저리엔 연분홍색 리본이 달려 있었어. 나는 적당하게 인사를 하였지만 마음은 벌써 그 여자의 모습과 목소리, 거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네. 사촌 동생이 주의를 줬죠. 이 아가씨한테 반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마차에서 롯데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롯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소설을 무척 좋아했어요. 일요일 같은 날에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미스 애니와 같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가슴을 두근거렸어요. 모습과 행동, 뭐 이런 것들도 예쁘고 아름다운데 또 이렇게 소설을 읽는다고 해서 문학 청년이죠. 베르테르가 점점 끌려 들어갑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네. 롯테가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대해 하는 멋진 비평을 듣고 나는 그만 열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모두 찌꺼리고 말았네. 사촌 동생이란 여자는 가끔 나를 비웃는 듯한 얼굴로 바라봤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신을 잃고 롯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자신이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사촌 동생이 뭐야? 라는 표정으로 봤지만 신경도 쓰이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롯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어, 웨이크필드의 목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소설입니다. 뭐 젊은 베르테의 슬픔 자체가 18세기 후반의 소설이고 영어로 된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 속에 등장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옆에는 보이시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고 이분은 우리가 이 지금 베르테르가 만나게 된 롯테 이 사람이 특히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친숙하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한번 보시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껌과 과자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제품에 상표를 붙여야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하숙집에서 읽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트의 슬픔 속 여자 주인공 샤롯데의 영감을 얻어
롯데란 상표를 붙였다고 한다. 당시 신 회장은 독서에 심취한 문학 청년이기도 했다. 1947년 무렵이다. 그러니까 롯데 브랜드가 잉태된 지는 70년이 넘었다. 롯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롯데. 이 브랜드가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의 여자 주인공 이름에서 가져왔다. 이야기입니다. 신격호 회장, 롯데의 창업자이죠. 일대 회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롯데에서는 최근에 이 신격호 샤롯데 문학상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문학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롯데 장학재단. 그런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롯데는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다. 주인공이다. 자,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검은 눈에 넋을 잃고 있었네. 그리고 신선한 붉은 입술, 건강미가 넘치는 발그레한 밤에 마음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청년, 네, 지금 샤롯테가 나타나서 불을 질렀습니다. 롯데는 춤에 완전히 열중하여 온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춤을 추었네. 여러 가지 춤을 춥니다. 독일어 왈츠, 영국 춤. 난 그때 사람이 아닌 기분이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가씨를 껴안고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번개처럼 추고 또 추었으니까. 그리고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렌지라는 거는 저기 적도에서 오는 아주 귀한 과일인 거죠. 롯데가 그것을 염치 없는 이웃자리의 여자 손님들에게 애교로 나눠주었을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나는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다네. 이 귀한 것을 롯데는 참 마음씨도 고와 뭐 이러면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알베르트라는 분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팔자 스텝을 밟아야 했기 때문에 우린 서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서로 스쳤을 때 롯데의 이마에 미묘한 그늘이 지는 걸 본 것 같아. 마치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다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본인이 지금 알베르트라는 남자, 다른 남자, 제3의 남자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롯데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읽게 됩니다. 이 알베르트라는 남자가 롯데의 약혼자입니다. 나는 그만 머리가 혼란해져서 나도 모르게 다른 무리의 커플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어. 댄스는 엉망진창이 되었으나 롯데가 침착하게 리드해 주었기 때문에 이내 원상으로 돌아왔네. 자, 그리고 7월 1일 편지입니다. 빌헤름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서간체 문학이라고 그랬죠. 정말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군. 롯데가 노인을 상대해서 이제는 반 귀머거리가 다 된 영감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크게 질러대며 얘기하는 모습을. 마음씨가 너무 예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별에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곱다. 어떻게 이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슈미트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얌전하고 감옥한 사람입니다. 롯데는 여전히 그 위독한 부인을 간호하고 있네. 언제나 부드럽고 헌신적으로 꿋꿋하게. 9 형제 자매의 맏딸이라 그랬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이웃의 불행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건네주는 롯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서 롯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군. 그런데 나보고 롯데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나는 이 말을 죽도록 미워하네. 지금 이 청년은 롯데에게 완전히 사랑이 빠졌죠. 마음에 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감정이 점점 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 결코 착각하지는 않았네. 롯데의 검은 눈 속에는 나와 나의 운명에 대한 진실한 동정이 숨어 있어. 이 말을 그녀에게 하는 것을
그녀는 용서할까? 로테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이 청년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춤을 추고 로테도 나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내면의 독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테가 나를 사랑해준 뒤부터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존경하게 되었는가. 멋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이 그 사랑을 받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자긍심조차도 또 높아진다.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과 그녀의 손가락이 발과 발이 스쳤을 때 나는 전신이 짜릿해지네. 불에 댄 것처럼 얼른 나는 뒤로 몸을 빼지만 이상한 힘이 다시 나를 앞으로 밀어내더군. 모든 감각이 몽롱해지고 마는 거야. 아, 티 없이 맑은 로테의 영혼은 이처럼 사소한 친절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 나에게는 불같이 이렇게 다가온다. 낭만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소설이라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낭만주의적 그 스타일, 성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한번 사랑에 꽂히면 그걸 앞뒤 재지 않고 그 사랑 속으로 뛰어든다. 로테는 나에게 있어 신성한 존재야. 신성까지 나왔습니다. 로테 앞에서는 일체의 욕망이 침묵하네. 로테 곁에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 마치 영혼이 모든 신경 속에 물구나무 쓴 듯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로 사랑의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만약에 다가온다 해도 거부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빠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뛰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 텍스트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녀를 만나야지. 아침에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아름다운 태양을 우러러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네. 20대 초반, 24, 새 청년이 지금 사랑에 빠졌는데 왠지 읽어가면서 조금 불안해지죠. 약혼자가 있는 상대이잖아요. 공사를 따라서 어디로 부임하면 어떠냐고 자네는 말하지만 비레임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너무 로테에게 그 아가씨한테 너무 빠져들지 말고 일에 열중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제시하고 있죠, 친구가. 그런데 이 우리 주인공 베르테르는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 일이란 잘 생각해 보면 하찮은 것에 불과해. 그러므로 자기의 정열이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도 아닌데 오직 돈이나 명예나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은 정말 바보같이 여겨져. 나는 돈과 명예나 남의 시선 따위를 생각해서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스스로 다짐 같기도 하고 7월 30일 편지입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네. 로테의 약혼자죠.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생각일세. 여기서 생각을 살짝 후퇴합니다. 이거는 현실의 벽이죠. 그가 내 눈앞에서 로테와 같은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지금 소유라고 말했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소유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신은 운명처럼 롯데를 첫눈에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들었는데, 사실 이 사랑의 대상인 롯데는 약혼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모습,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서 저 남자가 롯데를 소유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소유? 이건 과연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텍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아니고 한번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원초적인 본성상 인간은 온전한 존재였네. 그리고 그 온전함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완전해지려는 욕망을 땡땡땡이라고 부르지. 퀴즈인데 답을 알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원래 온전한 존재였는데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욕망, 이 욕망을 세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외국어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 뭘까요? 사랑의 다른 말? 에로스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완전해지려는 욕망을 에로스라 그런다. 윌리엄 부그로의 그림입니다. 신고전주의. 인상파 작가들이 가장 싫어했던 작가, 아카데미 화가. 근데 윌리엄 부그로의 이 에로스의 그림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텍스트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텍스트는 플라톤이 쓴 향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포지움. 이 향연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 그리스, 히랍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에로스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온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완전하지 않다. 둘이 되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야만 완전해진다. 그러면서 이 에로스를 완전해지려는 욕망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죠. 한 텍스트를, 향연의 텍스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에 베르트르의 슬픔에서 나온 소유 이야기를 이 향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해야만 하겠군요. 그 또한 덧붙여야만 하지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컨대 사랑이란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로군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가 쉽게 대화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자,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호메로스를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베르테르는 플라톤의 향연도 읽었을 것이다. 그죠? 호메로스를 읽고 있는데 플라톤 향연을 안 읽었을 리가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추론을 해보면 이건 지금 괴테가 베르테르라는 주인공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어쩌면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일지도 모른다.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베르테르의 태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혼자가 없을 때 자신이 샤롯데에게 가진 그 감정, 그런데 약혼남이 들어오게 되면서 알베르트가 오게 되면서 저 남자가
롯데를 소유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신이 이제 알베르트를 만나고 나서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보시죠. 알베르트는 예의 바른 사내라서 내 앞에서는 롯데와 키스하는 일이 없다네. 그가 롯데에게 바치는 존경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나는 알베르트에 대한 존경을 거부할 수가 없네. 그의 침착한 태도와 나의 불안한 태도는 성격적으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롯데가 어떤 여자인가를 잘 알고 있지. 아, 이거 골치 아파졌습니다. 어, 알베르트 만났더니 이 사람 너무 좋은 남자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신사이고 그래서 자신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가 자신보다 못한 남자를 만났으면 투지가 생기겠죠. 아직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약혼을 파기하고 자신의 여자로 삶을 그런 용기를 낼 텐데 만나고 보니까 알베르트가 너무너무 훌륭한 남자입니다. 골치 아파졌습니다. 자네에게만 하는 말인데 나는 알베르트가 집을 비우기만을 노리고 있다네. 그러면 당장 달려가겠어. 롯데가 혼자 있으면 내 마음도 대단히 기쁘니까. 아, 혼란스럽습니다. 알베르트는 진심에서 우러난 우정으로 나를 대해준다네. 그에게 있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롯데 다음 가는 존재이네. 우정까지 생겼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고 보니. 그와 내가 함께 산책하며 롯데에 관하여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군. 그러나 우리의 관계만큼 묘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자, 알베르트는 롯데의 약혼자이고 자신은 롯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이고 이 두 남자가 우정을 묘하게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알베르트의 방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선 같은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언뜻 곤충 몇 자루가 눈에 띄질 않겠나. 여행을 떠나려는데 빌려줄 수 없겠냐고 물었더니 알베르트가 선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고 말고요. 단 총알은 자신이 장전하십시오. 나는 그저 장식으로 걸어두었을 뿐이니까 하고 대답했어. 그러면서 이 알베르트의 집에 방문해서 우연히 본 이 곤충 한 자루를 베르테르가 갖고 나오게 됩니다. 빌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고전적인 소설의 기법, 서사의 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곤충이 1막에서 등장하면 이 곤충은 반드시 3막에서 발포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 러시아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왜 갑자기 이 소설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지. 안톤 체홉입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안톤 체홉. 안톤 체홉이 희곡도 많이 썼죠. 그래서 희곡에서 1막에서 곤충이 나오면 3막에서는 이 곤충이 발표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안톤 체홉 이름을 따서 체홉의 건이라고 그럽니다. 체홉의 곤충. 법칙이라는 거죠. 룰. 그러면 이 곤충은 발표되겠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자, 딴 생각을 하다가 발작적으로 총구를 나의 오른쪽 눈 위에 갖다 댔다네. 그러자 알베르트가 놀라서 뭘 하는 겁니까? 총알이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어. 대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베르트가 이야기합니다. 대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자살이란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지 난 모르겠군요. 그런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언짢아져요. 격렬한 정열에 사로잡혀서 분별을 잃은 사람은 술주정꾼이나 미친놈과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알베르트가 이야기하자 베르테르가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아, 당신들은 정말 이성적이군.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네. 자, 여기에 18세기 후반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당대의 그 지성의 격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꿈틀 깨어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사상이 세상에 퍼지고 있을 때 동시에 또 묘하게도 이 질풍노도의 스트룸 운트 드랑이라는 또 다른 낭만주의의 그 효시가 되는 이 사상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상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지금 베르테르가 알베르트의 그 이성, 계몽주의는 이성에 기반하고 있죠. 이걸 비판한 겁니다.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살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문제는 철학적 대결 구도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문제로 옮아가기도 합니다. 중세부터 천년의 중세 이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게 바로 이 자살입니다. 그죠? 자살을 하면 기독교인은 신부의 그 마지막 그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묻히지도 않죠. 신부가 가지도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와 또 연관된다. 그래서 좋은 소설은 항상 이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아주 큰 것을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베르테르의 문제를 이 연애 사건을 당대의 지식 사회, 철학과 종교 이 문제까지 확대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위대한 고전에 남게 됩니다. 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두 사람이 누군가가 자유롭고 고귀한 예상 이외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정뱅이라든가 바보라며 흉을 보는데 그것도 듣기에 매우 거북합니다. 감동할 줄 모르는 당신네들, 이성만 생각하는 당신네들, 영리한 당신네들도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이야기를 베르테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당신의 망상입니다. 자살은 약한 것에 불과해요.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을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보다 죽어버리는 쪽이 편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성주의자가, 계몽주의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절대 이 사람은 신사이고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자입니다. 서구의 지식은 지식 체계는 이성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당대에 크나큰 충격을 던졌죠. 특히 종교적인 문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살의 문제. 폭군에 참을 수 없는 멍해 아래 허덕이던 국민이 마침내 일어서서 사슬을 끊었을 경우에도 당신은 그것을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야기는 지금 베르테르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들 이것을 하나의 알레고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세기 말 지금 1770년도 초에 나온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불과 10년
20년 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알려진, 지금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 당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왔을 때는 유럽의 왕권, 이 군주들, 기존 기성의 질서가 견고해 보이긴 했지만 밑바닥에서는 그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걸 지금 베르테르가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택해서라도 이것을, 이 폭정을 끊어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어쩌면 혁명을 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자살이 단지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계의 폭정, 억압에 맞서는 한 형태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베르테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데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로맨틱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한국의 독자들이 상당히 오해를 갖게 되는데, 낭만주의는 놀랍게도 혁명사상과 동일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로맨티시즘을 이야기하면서 이 혁명사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로맨티시즘의 반증만 이해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죠? 장발장 이야기,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소설 레미제라블, 정확한 레미제러블 이렇게 읽어야 되죠. 아무튼 레미제러블이 혁명사상을 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빅토르 위고는 이 혁명에 나중에 원래는 왕당파였다가 공화주의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 길게 하고 있는데, 이 낭만주의를 읽을 때, 낭만주의 텍스트를 읽을 때 혁명에 대한 이야기, 이 정치 사상,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낭만주의 텍스트를 볼 때 항상 어디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두사의 뗏목인가, 유명한 낭만주의 그림이 있죠. 그게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혁명 사상과 함께 간다. 꼭 기억하시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파국으로 갈 때 이 소설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성과 감정,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인간은 단번에 파멸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괴로움의 한도를 참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문제입니다. 나는 자살하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부르는 것은 악성 열병으로 죽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텍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당대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지만 문제작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건드렸느냐,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이 자살의 문제를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약하다, 죄를 지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지금 이제는 여기서
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서구의 그 질서는 기독교적 사상 이 왕권과 함께 이 사회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선량한 양, 예수를 따르는 무리, 집단으로 해석되는 거죠.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의 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교황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한 집단에 속한 개인만 존재할 뿐인데, 지금 베르테르는 이 18세기 말에 이미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상이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텍스트가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무 이야기 길어졌는데. 자, 알베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죠. 역설도 대단하군. 이것을 정신에 적용해 보세요. 마음이 좁아지고 인생에 대하여 민감한 나머지 어떤 종류의 관념이 자리를 잡아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다루기 어려운 사람, 정열이 끌어올라 냉정한 분별력이 뿌리째 뽑히고 파멸해버리는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알베르트와 베르테르가 계속 이 문제로 아주 깊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다. 참고 기다리면 절망도 가라앉고 위로해줄 다른 남자도 나타났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병으로 죽다니 바보로군. 몸이 회복되면 힘이 나고 피의 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면 만사가 잘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 것을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베르테르는 절대 그 알베르트의 이성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감정이란 것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도외시하는가? 그걸 단순하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지금 베르테르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보실 텐데, 로테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는데 문제가 로테의 약혼남 알베르트입니다. 그리고 이 알베르트를 통해서 우정을 쌓아가면서도 동시에 또 아주 깊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제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뒤에 파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홉의 건이 딱 등장했죠. 체홉의 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 첫 번째 작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